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비상계엄, 탄핵 등 이 전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우리 한국 경제 위기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거 위기 때보다 역대 최장기간 지금 내수 침체를 겪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건데요. 이렇다 보니까 지난 6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서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2%에서 1.7%로 무려 0.5%포인트나 낮췄습니다. 무엇보다 이 민간 소비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했던데요.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 질문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이제 저성장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가 더 동력을 잃게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최근에 소비 침체는 이제 청취자분들 다 체감적으로 느끼실 거고, 실제로 이제 지표도 올해 3월 이후에 8개월 연속 그 소매 판매라는 소비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수출 증가율을 보면 올해 7월 달에 전년동월 대비 13.5%에서 네. 8월, 9월, 10월 계속 내려가다가 11월에 1.4%까지 내려왔는데, 네. 만약에 반도체를 빼고 우리가 수출 증가율을 11월 거 아까 1.4%를 다시 계산하면 네.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반도체 경기가 최근에 이제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네. 주식 시장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계속 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말은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호황이 끝나고 내려간다는 의미고, 네. 그렇다면은 수출 경기도 이런 추세라면은 꺾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와 수출의 어떤 비행기의 양쪽의 성장 엔진 두 개가 모두 네. 꺼질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네. 상황인 거죠. 반도체 사이클이 생각보다 이번엔 좀 짧게 끝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한 2년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올해 요번엔 한 1년 정도 하다가 네. 끝이 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세요? 그거는요? 일단은 갑자기 세계 경제 전반이 미국이 아직까지는 경제 지표는 좋은데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한 2.7에서 2.8% 나오는데 네. 내년은 2% 정도로 대부분 보고 있고, 미국이요? 예. 네. 중국도 올해 4.8 정도 IMF 전망치인데 내년에 4.5거든요. 네. 두 나라 GDP가 세계 전 세계 전체 GDP 한 차지하는 40%가 넘습니다. 네. 두 나라가 꺾인다는 거는 네. 내년도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거고 수요가 없어진다는 거고. 네. 즉 가장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반도체 업종인데 네. 그거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호황이 와서 좀 더 가려나 기대했고 올해 인공지능 하면서 AI 막 그러면서 HBM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쪽은 조금 견조하게 갈까요? 예, HBM은 계속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우리가 HBM이라는 그 용어 AI 반도체 관련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돼서 이제 우리가 큰 것 같은데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10%나 될까요? 정확한 네. 통계는 안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주력은 디램이거든요. 디램이죠. 예. 근데 네. 디램 가격은 겁나게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어지간해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 조금 좀 약간 좀 불안해지네요. 우리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일단 무엇보다 당장 이제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뭔가 심리가 다들 위축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면 이제 투자도 그렇고 결정을 잘 못할 것 같고 내수 다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아까 소매 판매 지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경기 그 실물 경제를 보는 지표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더 나빠질까요? 제가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에 근무하면서 네. 내일 이제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국면을 맞이해 탄핵 정국을 세 번째 보고 있거든요. 네.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데
최근에 사안과 가장 비슷한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네. 예. 2016년 12월에 국회에서 의결이 됐고 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게 2017년 3월에 결정이 됐는데 네. 그때 상황을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사태를 겪으면서 바깥으로 나갔던 보고서 네. 제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보고서를 다 뒤져보니까 보셨어요. 네. 네. 그때 유독 영향을 받았던 게 네. 오히려 투자는 크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래요? 기업들의 투자라는 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는 거고 네. 그래서 뭐 단기적인 정치 상황과는 약간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근데 소비는 네. 우리 이제 국민계정에 뭐 소비 투자 수출할 때 민간 네. 소비 증가율을 보는데 네. 네. 이제 2016년 12월이면 4분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2016년 직전에 3분기에 민간 소비가 3.4%, 네. 4분기에 1.6%. 네. 예. 2017년 1분기 헌법재판소에 가 있는 그 기간에도 1.9%. 그러고 나서 3%로 다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정치 상황이 불안할 때 소비는 분명히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수출은 정치 상황보다는 우리가 네. 이제 뭐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세계 시장 상황하고 관계 있으니까 사실 정치 상황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데 네. 민간 소비가 우리나라 전체 GDP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민간 소비가 가라앉는다는 거는 경제 성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민간 소비가 가라앉는 건 어느 대목에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같이 떨어진 게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개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이게 뭐 100포인트보다 위에 있으면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밑에 있으면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이 지표도 같이 확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근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왜 실제 소비 침체로 이어졌는지 그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 심리가 떨어진다는 건 사람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그 불안의 구체적인 형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직장을 가지고 있고 네. 소득이 있지만 이게 3개월로 6개월, 1년 후에 자기가 실직할 수도 있고 사회가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임금도 깎일 수 있고 그러면 네. 자기 소득이 줄는 거잖아요. 미래에. 네. 그러면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뭐겠어요? 지금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에 대비해서. 저축을 해놓는 거죠. 네. 예. 그런 게 실제 소비 침체로 이어지고 있었던 게 2016년의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근까지 만약에 경제가 소비가 좋았다면은 네. 좋았다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안 좋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심리는 더 나빠질 것 같고 이게 제가 주목하는 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24일 날 네. 12월 소비자 동향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그래요. 네. 11월 거는 이제 그 요번 사태 이전에 조사된 거고 네. 그거는 이제 12월 중순 무렵에 이제 한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이 조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잖아요. 그죠? 네. 그게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네. 앞으로 소비 침체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를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 가늠해볼 수 같아요. 있겠다 예.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 그 당시 2016년에는 대외 신용도라든가 우리 그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몇 개월 사이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저도 그 부분을 많이 찾아봤는데 네.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래요? 없었고요. 다만 이게 이제 2016년 12월에 이제 국회에서 의결이 됐지만 그 이전부터 좀 불안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네. 근데 2016년 11월에 OECD가 네. 내년, 그러니까 그때는 2017년 경제 성장률이겠죠. 전망치 한국 것만 0.4%포인트를 내렸어요. 내리면서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는데 네. 뭐 첫 번째는 뭐 세계 시장의 수요 부족, 뭐 두 번째 건 기억도 안 나고 세 번째가 정치 불확실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내리는 데는 영향을 미쳤던 걸로 그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제 골목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지금 연말 특수 기대하기 어렵다. 굉장히 속상히들 하시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어지간한 회식들도 좀 안 가려고 하고 이 상황에 무슨 먹는 거냐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2016년 그때하고 정말 비슷한 게 시기적으로 12월이었고 그러니까요. 참 공교롭게도. 연말과 연초 소비가 안 좋았다고 제가 소비 지표를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회사에서 무슨 송년회 그런 것도 다 지금 많이 취소가 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음식 쪽인데 네. 이제 뭐가 좋아야 뭐 친구들끼리 만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소비 침체는 좀 심각한 수준일 것 같은데 네. 좀 나름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민간 소비 증가율이 뭐 3%에서 갑자기 두 분기 연속 1%대로 떨어졌잖아요. 네. 2016년에 네. 17년에 그때 이어서. 얼마나 소비가 감소했는지를 한번 뭐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16년 4분기 그때 3조 8천억. 왜냐 근거는 뭐냐면 기존의 3%대가 유지가 됐었다면 네. 계속 3%대였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떨어졌으니 1.6% 1.9% 떨어졌으니 떨어진 것만큼 하면 4분기에 3조 8천억 원. 네. 2017년 1분기에 3조. 연간 GDP에 네. 각각 2016, 2017년 0.2%가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금액이 큽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때보다 이제 금액이 더 커져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 기준으로 한 분기당 한 3조 원씩 없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걸 심각한 겁니다. 네. 그 이런 정치적인 위기하고 코로나 때 그때는 어땠었죠?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는 심했죠. 네. 왜냐하면 사람들 자체가 못 돌아다녔으니까. 그래도 네. 지금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는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때는 뭐 성장률이 뭐 엄청 떨어졌고 민간 소비 당연히 마이너스 나왔고요. 네. 그게 2020년이 상당히 좀 심했었고 네. 21년부터는 조금씩 이게 회복은 됐었어요. 네. 예. 지금 이제 경제 금융 그 정책 당국자들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이제 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고 발빠르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정책을 이렇게 탁 이끌어가면서 닥친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 사회 내에 상당한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네. 또 정부 부처들 간에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조율이라는 게 필요한데 네. 사실은 조율이라는 영역은 각 부 장관들 위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지금 이제 그쪽은 기대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우리 그 정부 조직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회부총리도 있지만 경제부총리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네, 네. 그게 이제 기재부 장관이 같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정책 부분은 이제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시스템은 그렇게 갖춰져 있지만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AI가 아니고 지금의 어떤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분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느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조율은 해나가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됐을 때보다는 경제 정책의 박자가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50곳 이상의 해외 기관에 말씀하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명의의 긴급 서한이 보내지기도 했다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것도 지난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될 때 그런 서한을 보낸 지 이제 8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긴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내수가 안 좋을 거라는 거는 지금은 뭐 몇 개월 동안은 최소한 불을 보듯 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내일 해결될 건 네.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걸 좀 회복을 시키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 지금 현 정국에서요. 네. 일단은 경기를 띄워야 되거든요. 어떻게 띄우죠? 첫 번째가 이제 금리를 무지막지하게 내리면 됩니다. 오늘 좀 발언이 이전과 다르게. 근데 왜냐하면 어떻게 무지막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상황이 이거는 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통위가 올해가 끝났어요. 아마 네. 내년 1월 10 며칠 날 이제 첫 금통위가 열리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많이 안 좋다. 예를 들어 뭐 아까 크리스마스 날 CSI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너무 급락한다 그러면은 비상 금통위를 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예. 적이 코로나 과거에 코로나 때. 예.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판단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22가 오늘 또 금리를 내렸거든요. 예. 유럽 중앙은행에서 예, 올해만 한 4번인가 해서 지금 1% 포인트는 내렸어요. 예. 많이 내렸네요. 한 번에요? 예. 올해 전체. 올해 전체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2번에서 0.5잖아요. 0.5, 네. 예. 그러니까 22는 비상시국도 아닌데 네. 경제가 나쁘다,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못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도 다 하면은 1 내리는 거죠. 그리고 0.5, 0.2 요번에 12월에 이번에 다음 내리면 주에 1 내리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급할 때는 우리도 좀 내려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인데 네. 올해 재정 정책을 뭐 새롭게 할 건 없죠. 이미 예산은 짜여져 있고 올해 거는. 근데 다만 이제 재정이라는 게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불용액이면 못 쓴다는 쓰는 거죠. 거. 네. 예. 한 2주밖에 안 남았지만 쓸 수 있는 걸 다 쓰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국회에서 삭감 예산이 내년께 통과는 됐지만 네. 내년 1, 2월에 집중적으로 땡기는 건 그거는 기재부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확 땡겼다가 그럼 이제 나중에 모자르잖아요. 네. 그럼 그때가 생각하고 네. 근데 추경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하면 경기를 방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 무지막지하게라는 표현을 쓰셔서 네. 이제 6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내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5% 포인트 낮춰서 네. 1.7%로 수정해서 발표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우리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러면은 6일자라 나왔으니까 비상계엄 선이 나온 지 그게 12월 3일이었으니까 반영은 안 됐을 것 같아요. 예. 네. 반영은 공식적으로는 안 됐습니다. 네. 예, 안 근데 됐는데 반영이 됐더라면은 더 나빴을 수도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라는 게 우리 연구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예, 생각보다 짧게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만 이제 저희 거는 좀 참고로 하시고 네. 그래서 저희 게 제일 낮았는데 그 이후로 그 투자 기관들 주요 외국 기관들이 쫙 내렸거든요. 네. 예를 그래도 들어 1.7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가 1.8이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가 1.7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CT 쪽이 1.5%까지 내렸어요. 아 그건 못 봤습니다. 야, 그거 요 세 개 기관은 정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마 다른 기관들도 뭐 몇십 개 정도 더 많거든요. 아마 쭉 내릴 겁니다. 1%대 좀 더 심하게 보는데 1% 초반까지도. 예. 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앞서 빨리 땡겨서 돈을 쓰고 지금 남아 있는 불용액 쓰고 금리를 인하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잘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뭐 1년, 2년 갔던 적은 우리나라 역사는 별로 많지 않고 보통 3개월, 6개월 네.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좀 버티면은 좀 뭐랄까 소비라든가 이런 내수가 침체되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만 움직여 준다면.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한국 경제가 이전처럼 고성장을 가긴 어렵고 이미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확실한 경기 부양책이 없으면은 기존의 어떤 성장 경로를 이탈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런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까지 커지면 정말 앞으로 헤쳐나가는 게 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한국의 저성장이 장기화된다는 건 좀 다른 얘기고요. 다른 그죠? 얘기인가요? 그 정치 불확실성 상관없고. 그건 네. 예, 그거는 이제 뭐 2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우리가 성장률이 뭐 저성장 국면을 중장기적으로 탈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 뭐 반도체 같은 산업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예.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한다는 거는 네. 지금 어려운 국면 이게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예. 지금 자영업자들 어렵고 이런 내수가 어려운 국면을 좀 막아보자. 예.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선 중장기적으로는 뭐 재정 정책 같은 것도 작은 정부 건전 재정 목표라는 게 바람직할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면은 예.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기업 활동이 좋아야 세수도 많이 들어오는데 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이제 트럼프 2기 출범 앞두고 지금 통상 그 환경이 많이 변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 수출 경기 위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잘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정책 수장들이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에요. 예. 네.
가장 좋은 이제 통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은 네. 맨 꼭대기에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끼리 만나는. 그럼 거기서 많은 문제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나야 될지. 지금은 없죠. 예, 네. 없어서. 다만 이제 우리 통상 외교 경제 라인은 살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협상하고 타결할 수 있는 거 좀 해놓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큰 우려되는 포인트가 이제 관세 인상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내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내년 당장에.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 뭐 미국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해야 되고 의회 인준도 받아야 되고 또 조사도 해야 되고 네. 보고서 만들어야 되고 또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보고 관세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유예 기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 좀 늦은 시간. 네. 그래서 네. 다행히 내년 수출에는 그 트럼프노믹스는 없는데 다만 네. 앞에 말씀드렸던 거 반도체 경기가 꺾이는 거. 예. 이게 아마 이제 수출 경기를 내려가게 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라. 근데 그거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선순환이 이어져야 경제가 잘 굴러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지 소비가 가능해지고 다시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잘 만들어낼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요. 이제 투자는 사실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되는데요. 네. 해외 시장은 조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네, 내수 시장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공감이 가는 게 내수 시장이라도 좀 기업들이 투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필 이제 이런 좀 불확실성이 들어가서 기업들이 조금은 이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근데 기업들의 투자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멀리 보고 하거든요. 네. 예, 단기적인 경기 사이클, 뭐 단기적인 어려움보다는 멀리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혹시 이제 좀 멀리 봤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네, 예. 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경제부처들이 그걸 다 살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 여야를 떠나서 미래의 어떤 한국의 성장 잠재력 네. 핵심은 투자잖아요. 네.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점이 뭔지를 조금 시간을 내서 좀 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거에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 외국인 직접 투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움직였었나요? 그때도 영향이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반도체가 그때는 하필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로 그랬을 들어갔어요. 때죠. 네. 예, 그래서 뭐 투자도 괜찮았고요. 외국인 네. 투자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끝으로 어떤 한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거는 뭐 꼰대가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말씀을? 경험을 해봐서 네. 예, 사실 지내놓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좀 더 당장은 정말 혼란스럽고 불안정하지만 조금은 좀 멀리 보고 뭐 우리 한국 사회, 한국 경제가 뭐 위기를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니거든요. 극복해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좀 희망을 가지고 좀 멀리 보는 그런 모습 거기서 뭔가 희망을 좀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